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일했는데 막상 나이 들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저는 그 느낌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 이름은 유정근입니다. 올해 71예요. 대전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 6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문 닫고 손이 늘 물에 불어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 통장에는 월 27만 원이 들어옵니다. 시에서 연결해준 노인 일자리 월급이에요. 딱 27만 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예요. 평생 내 사업한다고 연금 제대로 못 넣고 자식 하나 잘 키워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노후 준비가 텅 비어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 빈 노후에서 한 가지 실수를 더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딸 때문에. 그 실수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일입니다. 딸 수진이 전화를 해왔어요. 아빠, 나 분당에 집 생겼어요. 저는 그냥 잘 됐다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위 쪽 집안에서 3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억. 저는 그때 통장에 얼마 있었냐고요? 다 합쳐서 한 800만 원이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딸 결혼식 피로연 날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제가 나름 차려입고 갔죠. 사위 쪽 친척 어른이 제 옆에 앉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장인 어른은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탁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른 표정이 뭔가 살짝 굳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위 어머니가 딸한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은 연금도 없겠네. 그 말이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연금도 없겠네. 연금도 없겠네. 저는 30년을 일했어요. 손이 트고 등이 굽도록 일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왜 고개를 못 들었을까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움직였어요. 딸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팔았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딸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연금 없는 노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체면 하나가 노인의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저 같은 실수만큼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세탁소를 처음 시작한 게 1988년이었어요. 대전 중구 은행동. 그때는 그 골목이 꽤 번화했거든요. 은행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던 동네였어요. 거기서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만 원짜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작은 돈인데 그때는 그게 전 재산이었죠. 아내 복순이가 옆에서 같이 했어요. 둘이 어깨 맞대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 몇 년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세탁 기계 고장나면 수리비만 몇십만 원씩 나갔고 드라이클리닝 약품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물건을 짚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 받았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19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좀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한 달에 250만 원, 많을 때는 3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딸 수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는데 처음으로 새 책가방을 사줬을 때 기분이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그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골목 초입에 셀프 빨래방이 하나 생겼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세탁소랑 다르지, 저건 직접 빠는 거잖아 싶었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하나둘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010년대 넘어가면서는 대형 세탁 체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세탁소들이요. 가격도 싸고 픽업도 해주고
동네 개인 세탁소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한 달 매출이 150만 원으로 줄더니 나중엔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임대료에 약품값 빼면 손에 쥐는 게 없었죠. 그래도 버텼어요. 왜 버텼냐고요? 딱히 다른 걸 할 줄 몰랐거든요. 세탁소 말고는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아직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복순이가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같이 있으면 반반씩 버티는 거니까. 그런데 2014년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밥을 잘 못 먹겠다고. 가까운 대전성 모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기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기면 치료 가능하다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그 말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지금도 그 얼굴이 눈에 밟혀요. 치료비가 처음엔 감당이 됐어요. 실손보험도 있었고 제가 조금씩 모아둔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4년이 가더라고요. 치료가 4년을 넘어갔어요. 총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냐고요. 보험 처리하고 본인 부담만 해도 한 4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모아둔 거 다 썼어요. 세탁소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나중엔 세탁소 운영이 사실상 병원비 되는 용도였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복순이가 떠났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빈집에 혼자 앉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 통장을 제대로 들여다봤어요. 잔액이 34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30년의 결과였어요. 30년을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쉰 날이 손에 꼽을 만큼 일했는데 남은 게 34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사실 저도 처음엔 지역가입자로 가입은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 신고할 때 소득을 낮게 신고했어요. 세금 아끼려고요. 그러니까 연금 납부액도 낮았고 경기 안 좋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도 몇 번 했어요. 그렇게 납부한 기간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됐거든요.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봤더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이 한 달에 1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7만 원. 그 말 듣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세금 아끼려고 소득 줄여 신고하던 게 결국 제 연금을 없애버린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돌아올 줄은. 세탁소는 2019년에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하던 가게를 접는 날, 빈 가게 안에 혼자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 끄고 셔터 내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멍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이 통장으로.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탁소 문 닫고 나서 처음 한 달은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30년은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가게로 나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유성구 외삼동 빌라.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복순이 가고 나서 혼자 살다 보니까 그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좀 보다가 낮에 동네 한 바퀴 걷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그 생활이 반복되니까 어느 날부터 밥 먹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혼자 밥상 차려놓고 앉으면 마주 앉아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라면 끓여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세탁소 정리하고 나서 손에 쥔 돈이 얼마 없었어요. 권리금도 거의 없었고 기계 팔아봐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나마 유성구 외삼동 빌라가 있었어요. 시세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통장에 현금은 500만 원 남짓. 매달 나가는 돈 계산해봤어요. 빌라 관리비에 가스, 전기, 수도 합치면 한 15만 원. 식비는 아껴도 30만 원은 들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한 달에 2번은 가야 했는데 약값 포함해서 20만 원. 거기다 핸드폰 요금에 소소한 생활비까지 더하면 최소한 한 달에 70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근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이요? 17만 원. 그것도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었어요. 딸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잘 지낸다고 했어요. 별일 없다고. 딸이 밥은 잘 먹어요? 하는데 그날 아침에 라면 먹은 게 생각났어요. 잘 먹지 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걱정시키니까 사위 눈치도 보일 테고 그냥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 얘기를 들었어요. 외삼동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유성구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결해준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솔직히 노인 일자리라는 말 자체가 좀 걸렸거든요. 30년을 내 사업했던 사람이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일자리를 받으러 간다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통장 잔액이 4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자존심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었어요. 복지관에 처음 간 날이 2019년 11월이었어요. 접수 창구에 앉아서 상담을 받는데 담당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건강 상태, 이전 직업 할 수 있는 일. 저는 세탁소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공시설 환경 정비 쪽으로 배치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유성구 일대 공원이나 하천변 정비 작업이었어요. 유성천 산책로 주변 청소, 쓰레기 수거, 시설물 점검 같은 일이요. 월 27만 원이라고 했어요. 27만 원. 상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멍했어요. 한 달을 일하고 27만 원.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것도 감사한 상황이었으니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였어요. 유성천 산책로 쪽 구간을 담당했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영복 씨라고 저보다 2살 위인 73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원래 건축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적은데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같이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27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하고 27만 원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봐야 여전히 매달 40만 원 이상이 부족했거든요. 통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매달 말일에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얼마 남았나? 이 속도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나? 그 계산을 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어느 달엔 잔액이 280만 원이 됐어요. 다음 달엔 230만 원. 그 다음 달엔 180만 원.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심장이 조금씩 쪼여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복 씨가 일하다가 불쑥 물어봤어요. 유 씨, 기초연금은 받고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기초연금이요? 영복 씨가 저를 좀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만 65세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매달 주는 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그때까지 복지제도를 알아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 거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사업했던 사람이 나라 지원금 알아보러 다닌다는 게 어딘가 어색했어요. 근데 영복 씨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자존심 세우다가 굶어 죽을 거예요? 영복 씨가 툭 던진 말이었어요. 퉁명스럽게 말한 건데 그 말이 가슴에 딱 박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유성천 산책로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하천 따라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고. 딸이 아빠, 그거 주민센터 가면 돼요. 왜 이제 알아요? 하더라고요. 왜 이제 아냐고요? 몰랐으니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거 알아보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자존심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발목 잡고 있었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이 떠졌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좀 두근거렸어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생겼다는 느낌이랄까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유성구 주민센터가 외삼동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버스 타면 금방이지만 저는 그냥 걸어가기로 했어요. 아침 공기도 마실 겸 걸어가는 내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 되나? 뭘 챙겨와야 하나? 막상 가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신분증 하나 들고 가서 창구에 앉으면 됐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이 월 213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 기준보다 훨씬 아래였거든요. 직원분이 제 상황을 들으시더니 어르신은 해당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신청서 쓰고 서류 내고 나서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만 4천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고요. 33만 4천 원.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멍했어요. 시니어 일자리 27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4천 원.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숫자였어요. 집에 오는 길에 유성천 산책로를 걸었어요. 하천변에 억새가 흔들리는데 괜히 콧등이 찡했어요.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신청하고 나서 심사까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한 달이 어찌나 길던지 매달 25일이 지급일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꼽았어요. 12월 25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통장 앱을 열었어요. 33만 4천 원. 입금이 돼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그냥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남자가 이런 돈 받고 운다는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나오더라고요. 복순이 생각도 났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거 같이 받았을 텐데. 영복 씨한테 전화했어요. 영복 씨, 나 기초연금 나왔어요. 영복 씨가 잘 됐네요 하더니 바로 또 한마디 했어요. 이제 밥은 굶지 않겠네요. 퉁명스럽지만 그게 또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기초연금 받으면서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시니어 일자리 27만 원 더하면 월 수입이 60만 4천 원. 여전히 빠듯했어요. 관리비 15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 20만 원. 다 합치면 65만 원이 필요한데 수입은 60만 원. 여전히 매달 5만 원 정도는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예전에 매달 40만 원씩 줄어들던 것에 비하면 그건 버틸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생활 패턴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지관 일 나가고 점심은 복지관 급식으로 해결하고 오후에는 유성천 산책로 걷고 저녁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그렇게 하루를 채워갔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건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밥상 앞에 혼자 앉는 것도, TV보다 잠드는 것도, 아침에 아무 말 없이 일어나는 것도 그게 제 일상이 됐어요. 그렇게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됐어요. 딸 수진이가 가끔 전화를 했어요. 명절에는 올라오기도 했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 길이 멀다 보니까 자주는 못 왔어요. 수진이가 오면 좋았어요. 집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밥 같이 먹고 동네 산책도 하고 수진이가 가고 나면 또 조용해지지만 그 며칠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그해 가을쯤이었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뭔가 좀 들떠 있었어요. 아빠, 나 좋은 소식 있어요. 저는 뭔데? 했어요. 분당에 새 아파트 청약됐어요. 이사 가게 됐어요. 저는 잘 됐다 했어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딸이 좋은 데서 살게 된다는데 기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무거운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당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16억이라고 했어요. 16억.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대출을 꽤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초기에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사위 쪽 어머니가 3억을 보태주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3억. 사위 쪽 집안에서 3억을 해준다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수진이가 아빠, 거기 있어요? 하더라고요. 있어. 잘 됐네 하고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딸 결혼식 피로연 날이 떠올랐어요. 사위 어머니가 속삭이던 그 말. 저쪽은 연금도 없겠네. 그 말이 다시 귓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결심했습니다. 딸한테 나도 뭔가 해줘야 한다고. 사위 쪽 집안만 해주면 안 된다고. 내 딸인데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커졌어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60만 원으로 겨우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딸한테 목돈을 해줄 수 있겠냐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말렸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체면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실수의 시작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잠이 잘 안 왔어요. 누우면 눈은 감기는데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어요. 사위 쪽 집안에서 3억을 해준다. 딸이 분당에 16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나는 뭘 해줄 수 있나? 그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냉수 한 잔 마시고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다시 눕고 그런 밤이 며칠씩 이어졌어요. 복지관 일을 나가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유성천 산책로 구간을 청소하면서 낙엽을 쓸면서 자꾸 딴 생각을 했어요. 영복 씨가 옆에서 일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유 씨, 오늘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했어요. 영복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구간 쓸었어요. 복지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식 얘기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335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이 나오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아들이 집 사는데 1억 보태줬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딸 결혼할 때 혼수를 다 해줬다고 하시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딸은 분당에 16억짜리 아파트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어요. 며칠 뒤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번에 집 얘기했잖아요. 입주가 내년 봄이에요. 저는 그래, 잘 됐다 했어요. 수진이가 잠깐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아빠는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요. 그 말이 위로로 들려야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더 아팠어요. 알아서 한다고. 아빠 걱정은 하지 말라고. 딸이 나를 걱정해주는 게 고마운데 동시에 그 말이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 끊고 나서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게 뭔가. 외삼동 빌라. 시세 1억 2천만 원. 담보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나올까? 집값의 70%까지는 나온다고 들었는데. 통장에 남은 현금은 얼마? 기초연금이랑 시니어 일자리 합치면 월 60만 원. 그걸로 버티면서 대출 이자는 낼 수 있나? 머릿속으로 숫자를 맞춰봤어요. 냉정하게 보면 말이 안 됐어요. 월 6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대출 이자까지 내면서 목돈을 만든다는 게. 근데 이상하게 그 계산이 자꾸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외삼동 버스 정류장 옆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쳤어요. 유리창에 붙어있는 매물 종이들을 무심코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빌라 팔면 얼마나 되나? 담보대출 받으면 얼마나 되나? 그걸 합치면.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 갔어요. 정신 나간 노인네처럼 보였겠죠? 집에 들어와서 종이를 꺼냈어요. 빌라 시세 1억 2천만 원. 담보대출 최대 7천만 원 가능. 빌라 팔면 대출 상환하고 남는 돈 5천만 원. 거기다 통장 현금 500만 원. 다 합치면 한 1억에서 1억 2천 사이. 그걸 딸한테 줄 수 있다면. 사위 쪽 집안이 3억을 해줬는데 나는 1억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뭔가 한 거잖아요. 아빠로서 뭔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집도 없어지고 현금도 없어지면 월 60만 원으로 월세 살면서 버텨야 하는데 그 생각에 손이 잠깐 멈췄어요. 괜찮아. 기초연금도 있고 시니어 일자리도 있고 월세방 하나 구하면 어떻게든 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설득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 위로였는지 알겠는데 그때는 그게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좀 보태줄게. 수진이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없어도 돼요. 진짜로요. 저는 말했어요. 사위 쪽 집안만 해주면 되겠냐? 나도 해줄 수 있어. 수진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아빠 얼마나요? 한 1억 5천 맞춰줄게.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이가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우는 게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외삼동 부동산에 가서 빌라 매도 의뢰를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요즘 외삼동 빌라 거래가 좀 뜸한데라고 했어요. 저는 빨리 팔아야 해요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빨리 팔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했어요. 저는 그래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1억 2천짜리를 1억 1천에 내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빌라가 매도되기 전이라 담보 설정이 가능했어요. 집값의 70% 한도로 7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자율이 연 6.2%였어요. 월 이자로 계산하면 한 달에 36만 원 정도. 36만 원.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이랑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숫자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빌라 팔리면 대출 갚으면 되지. 그때까지만 이자 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출 신청했어요. 7천만 원. 빌라 매도 대금이 들어오면 상환 예정으로. 은행 직원이 서류 설명해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어르신, 이 대출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집 팔리면 갚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직원이 잠깐 멈칫했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서류 정리를 했어요. 그 멈칫함을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빌라가 계약된 건 대출 받고 2달 뒤였어요. 1억 1천만 원. 대출 7천만 원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비용이며 복비며 다 빼고 나니까 손에 쥔 돈이 3,80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통장에 있던 현금 500만 원. 그것도 딸한테 보내기로 했으니까 다 합치면 1억 1,300만 원. 1억 5천에서 3,700만 원이 모자랐어요. 모자라는 3,700만 원. 저는 그걸 어떻게 채웠냐고요. 빌라가 팔리고 나서 이미 집이 없었어요. 유성구 복명동 쪽에 월세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2칸짜리요. 보증금 500만 원은 통장에서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3,700만 원. 정부에서 시니어를 위한 소액 대출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복지관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계열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득이 너무 낮아서 그게 안 됐어요. 결국 사금융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딸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수진아, 3,700만 원이 모자라네. 수진이가 아빠, 그냥 있는 것만 줘요. 정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1억 5천을 채우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체면이었어요. 사위 쪽 3억에 맞서고 싶은 자존심이었어요. 결국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제가 3,700 빌릴게요. 아빠 이름으로 말고 제 이름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어요. 딸이 알아서 한다는데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1억 5천만 원이 수진이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송금하고 나서 텅 빈 통장 화면을 봤어요. 잔액 0원. 아니, 정확히는 2만 4천 원이었어요. 그날 복명동 월세방에 처음 들어갔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 이불, 작은 TV. 방 2칸짜리인데 한 칸은 그냥 비워뒀어요. 쓸 짐이 없었거든요. 창문으로 복명동 골목이 보였어요. 오래된 동네예요.
골목이 좁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저는 그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뭔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딸한테 해줬다는 뿌듯함이랑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함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나도 해줬다. 딸 얼굴 펴줬다. 이제 됐다. 그 생각이 그날 밤 저를 재웠어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다음 달 고지서와 함께 찾아온다는 걸. 복명동 월세방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는데 천장이 낯설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외삼동 빌라 천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잠깐 어리둥절하다가 금방 생각났어요. 여기가 새 집이구나. 이상하게 그날 아침은 가볍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복명동 골목 공기가 들어왔어요. 오래된 동네 특유의 냄새랄까요? 오래된 담벼락이랑 골목 가게들이 내는 그 냄새. 나쁘지 않았어요. 딸 수진이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 잘 주무셨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 집 마련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아빠 덕분에. 그 네 글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답장을 보냈어요. 잘 살아라. 그게 아빠 바람이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오랜만에 웃었어요. 혼자서. 사위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갚겠습니다.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는 잘 살면 됐다고 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괜히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피로연 날 사위 어머니한테 그 말 들었던 게 생각났어요. 저쪽은 연금도 없겠네.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연금은 없어도 딸한테 1억 5천을 해준 아버지였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생활을 다시 정리했어요. 복명동 월세방.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수입은 기초연금 33만 4천 원, 시니어 일자리 27만 원. 합쳐서 월 60만 4천 원. 나가는 돈은 월세 40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10만 원, 식비 25만 원, 병원비 15만 원. 다 합치면 90만 원. 수입보다 30만 원 가까이 더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느슨해져 있었어요. 딸한테 큰 걸 해줬다는 안도감이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 생각이 자꾸 현실을 덮었어요. 복지관 일은 계속했어요. 유성천 산책로에서 복명동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복지관까지 버스를 타야 했어요. 아침에 버스 타고 20분.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금방 익숙해졌어요. 영복 씨를 만나면 여전히 반가웠어요. 이사했다고요? 어떤 동네예요? 복명동이에요. 영복 씨가 거기 오래된 동네 아닌가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용해요 했어요. 영복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 달이 지났어요. 월말에 통장을 봤어요. 마이너스 28만 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식비를 아꼈거든요. 복명동에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채소를 싸게 살 수 있었어요. 두부 한 모에 1,000원,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 그런 것들로 끼니를 때웠어요. 가끔 시장 국수집에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게 낙이었어요. 4,000원짜리 잔치국수. 거기 앉아서 혼자 국수 먹으면서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소박하지만 조용하고 딸도 잘 살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어요. 수진이가 분당으로 이사한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오늘 입주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집은 어때? 했더니 넓고 좋아요. 아빠도 한번 와요. 저는 그래, 나중에 가볼게 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복명동 좁은 골목. 담벼락에 붙은 오래된 페인트. 딸은 분당 신축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나는 이 방에서. 근데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내가 저 애를 저기 보냈다. 그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봄이 왔어요. 복명동 골목 담벼락에 개나리가 폈어요. 노란 꽃이 담 너머로 삐죽이 나온 게 예뻤어요.
아침마다 복지관 가는 길에 그걸 보면서 걸었어요. 나이 70에 이 골목에서 개나리 보면서 걸을 줄 몰랐는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가진 거라고는 월세방 하나, 월 60만 원 수입. 근데 딸이 잘 살고 있고 나는 건강하고 영복 씨도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그 봄이 끝나기도 전에 알게 됐습니다. 5월 초였어요.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뜯었어요. 고지서였어요. 담보대출 이자 납부 안내. 저는 그 고지서를 보면서 잠깐 멍했어요. 담보대출. 맞다. 빌라 팔기 전에 7천만 원 대출 받았었죠. 빌라 팔리면서 상환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빌라 매도 대금 들어왔을 때 대출 상환을 했나? 안 했어요. 빌라 팔린 돈 3,800만 원이랑 현금 500만 원. 다 수진이한테 보내버렸어요. 대출 7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봤어요. 이자 35만 원. 35만 원. 기초연금 33만 4천 원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 35만 원에 월세 40만 원. 다 합치면 75만 원. 월 수입 6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숫자였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다시 계산했어요. 기초연금 33만 4천 원. 시니어 일자리 27만 원. 합계 60만 4천 원. 월세 40만 원. 이자 35만 원. 관리비 공과금 10만 원. 식비 25만 원. 병원비 15만 원. 합계 125만 원. 수입 60만 원. 지출 125만 원. 매달 65만 원이 부족했어요. 종이를 내려놓으면서 손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빌라 담보대출 7천만 원을 그냥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만 내고 있는 거잖아요. 원금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갚지? 수입이 월 60만 원인 사람이 7천만 원 원금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봄 햇살이 들어오던 방 안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뿌듯했던 그 마음이 그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차려야 했는데 가스불을 켜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방바닥에 그냥 앉아서 고지서를 또 펼쳐봤어요. 숫자가 바뀌어 있을 리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35만 원. 그대로였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하려다가 내려놨어요. 딸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요? 아빠가 대출 갚는 걸 깜빡했다고. 1억 5천 해준다고 서두르다가 대출을 그냥 놔뒀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창밖에 복명동 골목 불빛이 들어왔어요. 가게들 간판 불빛이 방 안으로 조금씩 새어들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은행에 갔어요. 담당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빌라가 매도됐는데 대출 상환을 못했다고. 지금 수입이 월 60만 원이라고.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는 매달 이자만 납부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원금 상환은 자금 여건이 되실 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이자만 내라는 거예요. 원금 7천만 원은 그대로 두고. 저는 이자가 매달 35만 원이면 줄일 방법이 없냐고 했어요. 직원이 잠깐 뭔가를 검색해 보더니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 어르신 소득 상황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어렵다고요? 저는 그냥 일어났어요. 더 들을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산을 했어요. 월 수입 60만 원. 월세 40만 원 내고. 이자 35만 원 내고. 이미 75만 원이에요. 수입보다 15만 원이 더 나가요. 밥값도 병원비도 공과금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가게들이 열려있고 다들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버스 안에서 혼자 이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복지관 일을 나갔어요.
영복 씨가 저를 보더니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유 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영복 씨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유성천 산책로 구간을 청소하면서 낙엽을 쓸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숫자를 굴렸어요. 어떻게 하면 35만 원을 만들 수 있나? 어디서 돈이 더 나올 수 있나? 시니어 일자리 시간을 늘릴 수 있나? 근데 그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됐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나? 무릎이 안 좋아서 서서 하는 일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무릎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5월 말쯤부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걷다 보면 조금 풀리긴 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왔어요. 복지관 일이 야외 작업이다 보니까 쪼그려 앉아서 풀 뽑는 일이나 낮은 데 붙어 있는 쓰레기 줍는 일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참았어요. 좀 쉬면 낫겠지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정형외과를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다고 했어요. 무릎에 물이 차 있어요. 주사 맞으셔야 해요. 주사 맞고 약 처방받고 나오는데 그날 병원비가 8만 원이 나왔어요. 8만 원. 저는 지갑을 열면서 손이 잠깐 떨렸어요. 그달부터 복지관 일을 빠지는 날이 생겼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나가는 날, 비 오는 날, 야외 작업이 없어지는 날, 빠지면 그만큼 월급에서 깎였어요. 27만 원이 23만 원이 됐어요. 다음 달엔 21만 원이 됐어요. 기초연금 33만 4천 원 더하면 54만 원. 이제 55만 원도 안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달걀 반판, 라면 2개,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마트에 가서 뭔가 사야 했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무서웠어요. 핸드폰으로 잔액 조회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그날 저녁은 라면을 끓였어요. 달걀 하나 넣어서 혼자 앉아서 먹으면서 딸한테 전화하면 걱정시키니까 그냥 굶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라면은 먹었으니까 굶은 건 아닌데. 근데 그 심정이 굶은 것과 같았어요. 그날 밤에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1억 5천을 딸한테 주면서 정작 내 노후를 통째로 내준 건 아닐까? 딸은 분당 신축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복명동 월세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던 노후였나?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뭘 포기하냐고요? 뭔가를 더 해보려는 마음을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더 버둥대 봐야 뭐가 달라지나? 그 생각이 드는 밤이 있었어요. 복명동 골목 불빛이 꺼지고 방 안이 어두워지면. 근데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이상하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복순이 생각이 났어요. 복순이가 위암 투병하면서도 끝까지 세탁소 나왔어요. 항암 치료받고 집에 오는 날에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열었어요. 힘들지 않냐고 하면 이랬어요. 우리 수진이 아직 학교 다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새벽 4시였어요.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종이를 꺼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방법이 뭔가? 무릎 때문에 일을 못 나가는 날이 늘고 있었어요. 수입이 줄고 있었어요. 이자는 그대로 나가고 있었어요. 월세도 그대로였어요. 뭔가 바꿔야 했어요.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민센터를 가야 하나? 복지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그러다가 결국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밤 10시였어요. 수진이가 받았어요. 아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깐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좀 힘들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빠 얼마나요? 수진이가 얼마나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났어요. 숫자를 말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입 밖으로 내뱉으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아빠. 수진이가 다시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매달 65만 원 정도가 부족해. 전화기 넘어가 또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한참 뒤에 말했어요. 아빠, 그럼 제가 매달 보내드릴게요. 저는 아니다, 됐다 했어요. 아빠, 괜찮아. 그냥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근데 솔직히 그건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방법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맞는데 딸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것도 맞았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주민센터 가서 긴급복지 지원 같은 거 알아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어요. 긴급복지 지원. 내 딸한테서 그 말을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딸한테 1억 5천을 해준 아버지가 긴급복지 지원을 알아보러 주민센터를 가야 한다고.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알았어. 알아볼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어요. 복명동 월세방 천장.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오래된 형광등이 수명이 다 돼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형광등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꺼져가는. 며칠 뒤에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30만 원 보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답장을 못했어요.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고맙다는 말이 잘 안 써졌어요. 딸한테 돈을 받는 아버지. 30년을 일했는데 딸한테 1억 5천을 해줬는데 지금 딸한테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가 화가 날 것 같다가 그냥 멍해졌어요. 결국 답장은 이렇게 보냈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30만 원이 들어오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기초연금 33만 4천 원. 시니어 일자리 21만 원. 딸한테 받은 30만 원. 합치면 84만 원. 월세 40만 원. 이자 3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25만 원. 병원비 15만 원. 125만 원. 여전히 4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전보다는 나아진 거였어요. 라면만 먹는 날이 조금 줄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또 3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달에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위가 전화한 게 이상했어요. 평소에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장인어른,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짧은 안부 뒤에 사위가 말했어요. 저희가 요즘 대출이 좀 많아서요. 수진이도 알고 있는데 살림이 좀 빠듯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사위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말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처가 쪽 지원이 부담이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래,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났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났어요. 1억 5천을 줬는데, 내 집 팔고 대출까지 받아서 줬는데, 딸한테 30만 원 받는 게 부담이라고. 그 30만 원이 부담이라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사위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16억짜리 아파트 대출 이자가 얼마겠어요. 거기다 생활비에 여러 가지. 젊은 부부가 사는 것도 빠듯한 거 사실이잖아요.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가슴이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이가 받자마자 아빠, 오늘 서방이 전화했어요?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했더라 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계속 보낼게요. 서방이 뭐라 해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이 나 때문에 사위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싫었어요. 딸 결혼 생활에 내가 짐이 되는 게 싫었어요. 수진아, 됐어. 아빠 알아서 할게. 아빠, 진짜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주민센터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가 말했던 긴급복지 지원. 창피하다는 생각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엔 그 생각을 좀 다르게 봤어요. 창피한 게 뭐가 창피해요? 딸 결혼 생활에 짐이 되는 게 더 창피한 거지.
딸이 사위랑 싸우는 게 더 창피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돌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복명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접수 창구에 앉아서 담당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긴급복지 지원 알아보러 왔습니다. 직원분이 서류를 꺼내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소득, 재산, 가족사항 다 말씀드렸어요. 직원분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현재 대출 원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 정액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세요. 대출 7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힌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대출이 재산이라고, 빚이 재산이라고, 갚아야 할 돈 7천만 원이 내 재산으로 계산이 된다고. 그게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지던지요. 직원분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신청 가능하세요. 안부 확인이나 생활지원 연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비 지원은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거였어요.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했어요. 돈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 주기적으로 들여다봐주는 게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랐어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그게 사실 적지 않은 거거든요. 주민센터 나오는 길에 복명동 골목을 걸었어요. 늦은 오전이라 골목이 한산했어요. 문 닫힌 가게들, 오래된 담벼락.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의지하고 살고 있나? 기초연금 33만 4천 원. 시니어 일자리 월급. 딸한테 받던 30만 원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게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에 영복 씨한테 전화했어요. 딱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영복 씨가 받더니 유 씨, 무슨 일이에요? 하더라고요. 별일 없어요. 그냥 전화했어요. 영복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저는 먹었어요 했어요. 안 먹었는데. 영복 씨가 내일 일 나오면 봅시다 하고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달걀 2개, 김치 조금, 달걀 2개를 프라이팬에 깼어요. 혼자 앉아서 달걀 프라이에 김치 먹으면서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 아내는 없죠. 근데 복순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밥상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복순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겠죠? 그게 더 그리웠어요. 밥 먹고 나서 종이를 꺼냈어요. 또 계산이었어요. 이번엔 다르게 써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딸한테 받는 돈은 기대하지 말자. 딸 결혼 생활에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기초연금이랑 시니어 일자리만으로 버텨야 해. 54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월세 40만 원은 줄일 수 있나? 더 싼 방을 알아봐야 하나? 이자 35만 원은 어떻게 하나? 대출 7천만 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 하나씩 써내려가면서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잠을 줄였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냥 일어났어요. 억지로 다시 자려고 누워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뭔가를 생각하는 게 나았거든요. 복명동 골목은 새벽 5시면 조용했어요. 가끔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시간에 혼자 앉아서 종이 위에 숫자를 쓰고 또 지우고 그걸 반복했어요.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월세였어요. 복명동 월세 40만 원. 이걸 줄일 수 있으면 숨통이 트이는데.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복명동 일대에서 보증금 500만 원 기준으로 30만 원대 월세방이 있냐고.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30만 원 되면 많이 낡은 곳밖에 없는데요. 화장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용 화장실 쓰는 곳들이에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잠깐 봤어요. 어르신, 무릎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계단 많은 데는 힘드실 텐데. 결국 월세는 그대로였어요. 몸 상태 생각하면 더 싼 곳으로 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계단 많은 고시원이나 옥탑방은 무리였고 월세 40만 원. 이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자
35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원금을 줄이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원금을 줄이려면 목돈이 있어야 해요. 저한텐 목돈이 없었어요. 금리를 낮추려면 소득이 있어야 해요. 금리나 요구권은 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은행 직원이 그랬으니까요. 저는 월 54만 원 버는 사람이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을 알아봤어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햇살론 같은 거요. 복지관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신청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서류 챙겨서 서민금융진흥원 대전지사에 찾아갔어요. 대전 서구 둔산동 쪽에 있었어요. 버스 타고 한 40분 걸렸어요. 담당 직원분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햇살론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기초연금이나 공적 이전 소득만으로는 소득 기준에 미달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안 쳐준다고요. 매달 받는 돈인데,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그게 소득이 아니라고요. 직원분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시니어 일자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긴 하는데 월 21만 원으로는 소득 기준에 너무 미달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났어요. 둔산동에서 버스 타고 복명동으로 돌아오는 40분이 그날따라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지나갔어요. 갑천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평소 같으면 예쁘다 싶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멍하게 봤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월세는 못 줄이고 대출 금리는 못 낮추고 원금 갚을 돈은 없고 정부 지원은 기준에 안 맞고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그 즈음에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이번 달은 20만 원 보낼게요. 다음 달부터는 다시 30만 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만 원이 20만 원이 됐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고마운 마음이랑 미안한 마음이랑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왔어요. 결국 알겠어. 고마워하고 보냈어요. 그달 말에 통장을 봤어요. 기초연금 33만 4천 원. 시니어 일자리 19만 원. 무릎 때문에 또 며칠 빠졌어요. 수진이가 보낸 20만 원. 합계 72만 4천 원. 월세 40만 원. 이자 35만 원. 공과금 9만 원. 식비 18만 원. 최대한 아꼈어요. 병원비 12만 원. 합계 114만 원. 부족분 41만 6천 원.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려면 어딘가에서 41만 원을 더 만들어야 했어요. 무릎 주사를 맞으러 정형외과를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관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계속 야외 작업하시면 악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일을 해야 해요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저를 보더니 어떤 일을 하세요? 유성구 쪽에서 환경정비 일을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좀 줄이셔야 해요. 무릎에 계속 부담 주면 나중엔 걷기도 힘드세요. 걷기도 힘들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걷지 못하면 복지관도 못 가고 시니어 일자리도 못 하고 27만 원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이 전부인 거잖아요. 33만 4천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월세 4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집에 오는 길에 복명동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오후라서 시장이 한창이었어요. 채소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어르신들. 저는 그 골목을 걸으면서 멈칫했어요. 시장에서 뭔가 팔 수 있을까? 세탁소 30년 했으니까 혹시 세탁 관련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장비가 있어야 하고 가게가 있어야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복지관에 출근한 날이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유씨, 요즘 결근이 좀 잦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저희 복지관 내부에서 사무보조 쪽으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어르신 관심 있으세요? 야외 작업 없이 실내에서 하는 거라 무릎에 부담이 덜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사무보조일이라는 게 별거 없었어요. 복지관 행사 준비 도울 때 서류 정리하고 어르신들 프로그램 출석부 관리하고 가끔 전화 받아서 안내해드리는 정도였어요.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무릎 부담이 훨씬 덜했어요. 월급은 똑같이 27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빠지는 날이 없어지니까 27만 원이 꼬박 들어왔어요. 작은 변화였는데 그게 그 시기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 즈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담당 선생님이 처음 방문을 오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었어요. 방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이것저것 여쭤보셨어요.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됐냐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가까운 가족은 있냐고. 저는 대답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어요. 딸은 멀리 있고 영복 씨는 성격이 퉁명스러워서 이런 얘기는 잘 못하고, 누군가 그냥 밥은 먹었어요? 건강은 어때요? 하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이 나이에 이렇게 귀한 거더라고요. 담당 선생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제가 격주로 방문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날 저녁에 달걀 프라이를 하면서 이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대출 7천만 원은 그대로 있었어요. 월 이자 35만 원도 그대로 나가고 있었어요. 수입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덜 무거웠어요. 직업을 바꿔서 무릎 부담을 줄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연결됐고, 담당 선생님도 생겼고, 하나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매달 이자 35만 원, 원금 7천만 원. 이 숫자가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한테 전화를 해야겠다고. 이번엔 도움 요청이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그 돈 이야기를. 아빠가 1억 5천 해줬는데 지금 그 대출이 아빠를 짓누르고 있다고. 딸이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오는 게 저한테는 오래 걸렸어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딸한테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수진이한테 전화한 건 새벽 5시였어요. 전화하기 전에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결국 그냥 걸었어요. 수진이가 자다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잠에 젖어 있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다 말했어요. 빌라 팔 때 대출 7천만 원 상환을 못했다는 것. 매달 이자 35만 원이 나가고 있다는 것. 수입이 월 60만 원이 안 된다는 것. 지금 매달 40만 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 말하고 나서 저는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왜 이제 말해요?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체면 때문에. 미안해. 수진이가 코를 훌쩍이더니 말했어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 전화가 뭔가를 바꿨어요.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숨기고 있던 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털어내고 나서야 알았어요. 딸한테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창피했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였어요. 힘든 아버지가 딸한테 솔직하게 말한 거였어요. 일주일 뒤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가 5천만 원 마련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수진이가 잠깐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제 적금 깼어요. 서방한테는 말 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사위 몰래 딸이 자기 적금을 깼어요. 저한테. 수진아, 그러면 안 돼. 사위가 알면. 아빠, 괜찮아요. 제 적금이에요. 제 돈이에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더 말리지 못했어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대출 원금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상환. 남은 원금 2천만 원. 담당 직원이 계산해 줬어요. 남은 원금 2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 연 6.2% 기준으로 월 10만 4천 원. 35만 원이 10만 4천 원이 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금리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이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말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쪽에서 취약계층 대환대출이 있는데 원금이 2천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다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다음 날 둔산동 서민금융진흥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원금이 2천만 원으로 줄었고 복지관 사무보조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잡혔어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연계 확인서도 챙겨갔어요. 담당 직원분이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어르신, 저금리 대환 가능할 것 같아요. 연 3.5%짜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했어요. 대환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계산해 봤어요. 원금 2천만 원, 연 3.5%, 월 이자 5만 8천 원, 35만 원이 5만 8천 원이 됐어요. 저는 그 통지서를 들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한 번도 안 울었던 사람이 버스 창가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달 수입과 지출을 다시 정리했어요. 기초연금 33만 4천 원, 시니어 일자리 27만 원, 합계 60만 4천 원, 월세 40만 원, 이자 5만 8천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25만 원, 병원비 15만 원, 합계 95만 8천 원. 여전히 35만 원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전에 65만 원 부족이랑은 달랐어요. 35만 원은 조금만 아끼면 줄일 수 있는 숫자였어요. 식비를 더 줄였어요. 복명동 시장을 더 자주 갔어요. 오후 늦게 가면 채소를 반값에 팔더라고요. 파, 두부, 콩나물, 계란. 그걸로 한 끼씩 해결했어요. 병원비도 줄일 방법을 찾았어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담당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의료급여 2종 신청을 해보라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민센터 가서 알아봤더니 제 소득 수준으로 신청 가능했어요. 병원비 본인 부담이 확 줄었어요. 한 달에 15만 원 나가던 게 7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니까 어느 달엔 수지가 맞았어요. 수입 60만 4천 원, 지출 59만 원. 처음으로 통장 잔액이 줄지 않은 달이었어요. 저는 그날 복명동 시장 국수집에 갔어요. 4천 원짜리 잔치국수. 혼자 앉아서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이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이번 달 통장이 줄지 않았어. 수진이가 진짜요? 하더니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수진이 웃음소리였어요. 아빠 대단해요.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거야 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복명동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방 2칸짜리.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 골목 쪽으로 창문을 열어요. 복명동 오래된 골목 공기가 들어와요. 복지관 사무 보조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는 일이라 무릎 부담이 없어요. 영복 씨도 가끔 봐요. 여전히 퉁명스럽지만 반가운 사람이에요. 기초연금 33만 4천 원, 시니어 일자리 27만 원, 합계 월 60만 원. 이게 제 수입 전부예요. 근데 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아끼면서, 줄이면서, 조금씩 버티면서. 화려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굶지는 않아요. 이자 내고도 공과금 내고도 국수 한 그릇 먹을 여유는 있어요. 수진이는 분당에서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아빠 밥은 먹었어요? 저는 먹었다고 해요. 이번엔 진짜로 먹었을 때가 더 많아요. 사위는 그 뒤로 따로 전화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딸이 잘 살면 됐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선생님이 격주로 와요. 오시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별 얘기 아니에요. 날씨 얘기, 복지관 얘기, 동네 얘기.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누군가 규칙적으로 들여다봐주는 게. 혼자 사는 노인한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살아봐야 알아요.
유성천 산책로를 가끔 걸어요. 복지관 다닐 때 청소하던 그 구간이에요. 거기 벤치에 앉으면 영복 씨가 옆에서 빗자루 들고 쓸던 게 생각나요. 자존심 세우다가 굶어 죽을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크게 살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1억 5천 해주는 아버지, 사위 집안한테 지지 않는 장인, 체면 세우는 아버지. 그게 저를 무너뜨렸어요. 작게 사는 법을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복명동 월세방, 4,000원짜리 국수, 격주로 오는 담당 선생님. 이게 지금 제 노후예요. 초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편해요. 더 잃을 게 없으니까. 더 지킬 체면이 없으니까. 그게 이상하게 가볍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면 아마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그 상황에서 1억 5천을 주었을까? 왜 대출 갚는 걸 깜빡했을까? 왜 진작 딸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도 지금은 알아요. 다 체면 때문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마음 가지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식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은 마음.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라면 당연히 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판단을 흐리게 할 때, 특히 노후 자금이 걸려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겪은 걸 바탕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해야 기억에 남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자영업자로 사셨다면 지금 당장 내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가 돼요. 저처럼 소득 줄여 신고하면서 납부 예외 반복하셨던 분들, 예상 연금이 월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 숫자를 보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60세 이하이시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미 계속 가입으로 납부 기간 늘릴 수 있어요. 지금 65세 이상이시면 기초연금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인 정액 기준에 해당되면 매달 최대 33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독 가구 기준이에요. 이거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주민센터 한 번만 가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식 지원에는 반드시 한도를 정해놓으세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요.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노후 자금이 먼저예요. 자식은 아직 일할 나이가 남아 있어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시간도 있어요. 나중에 스스로 갚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70이 넘은 노인이 한번 노후 자금 바닥나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어요. 저처럼 돼요. 월세방에서 달걀 2개로 저녁 때우는 거예요. 자식 체면은 자식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도 그게 맞아요.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돼요. 제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한테 목돈 줬는데 지금 본인 생활이 빠듯하신 분.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처럼 숨기다가 더 커지지 말고. 말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말 못하고 혼자 무너지는 게 더 힘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못 받아요. 신청해야 받아요. 저는 기초연금을 71세가 될 때까지 몰랐어요. 영복 씨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몰랐을 거예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시면 바로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세요. 생일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해요. 노인 일자리는 각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연결해줘요. 몸 상태에 맞는 직종을 배치해줘요. 저처럼 야외 작업이 힘들면 실내 사무 보조도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줘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이 세 가지,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금액이나 조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오래된 정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무조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체면이에요. 체면 때문에 지원 신청 못하는 것. 체면 때문에 자식한테 솔직하게 말 못하는 것. 체면 때문에 있는 돈 없는 척, 없는 돈 있는 척 하는 것. 저는 그 체면 때문에 1억 5천을 잃었어요. 아니,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 버렸어요. 피로연 날 사위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말. 저쪽은 연금도 없겠네.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연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준비하면 되니까. 기초연금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작게 살면 버틸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건 연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금이 없는데 체면까지 부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금 복명동 월세방에서 살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 아침 창문 열면 복명동 골목 공기가 들어오고 복명동 시장 국수가 맛있고 영복씨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반갑고 그걸로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아는 것. 도움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는 것. 체면보다 현실을 택하는 것. 그게 노후를 살아내는 힘이에요. 다시는 저 같은 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요. 평생 일하고 자식한테 다 주고 월세방에서 달걀 프라이로 저녁 때우는 분이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지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세탁소 30년, 아내 잃고 혼자 남은 대전, 연금 없이 월 27만 원으로 버티던 시간, 체면 때문에 1억 5천을 내준 것, 달걀 2개로 저녁 때우던 복명동 방. 이게 제 노후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내용 중에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자영업 하셨던 분들, 지금 당장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돼요. 그 숫자 보고 나서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지금 65세 이상이시면 기초연금부터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신청해야 받아요.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아요. 두 번째, 자식 지원에는 반드시 한도를 정하세요. 내 노후 자금이 먼저예요. 자식 체면은 자식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된다는 거 저는 직접 겪었어요. 세 번째, 체면보다 현실이 먼저예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하는 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노후를 살아내는 용기예요. 체면 부리다 무너지는 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복명동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창문 열고 시장 골목 공기 마시고 복지관 사무 보조일 나가고 복순이가 보고 싶은 날엔 유성천 산책로 걷고 작은 노후예요. 근데 이제는 이 작은 노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복순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밥은 먹고 있잖아요. 맞아요. 밥은 먹고 있어요. 그걸로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살짝 공유해주세요. 저처럼 혼자 끙끙 앓다가 무너지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